안녕하세요. 주간 전망대입니다. 코로나19가 미국, 유럽을 휩쓸기 시작하면서 팬데믹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도 최근 사상 초유의 폭락세를 보였는데요. 조금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가, 변동성도 좀 잦아드는가 싶습니다만 불안한 마음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오랜 시간 실물 경제와 또 금융시장을 지켜보신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심도 깊게 현 상황에 대한 진단 가져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이번 주 주간 전망대 함께해 주실 전문가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의 김경록 소장님,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의 김영익 교수님 모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요즘 교수님 많이 바쁘시죠? 예, 뭐 여기저기서 불러가지고 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참 작년부터 이렇게 숱하게 경고를 해오셨는데 막상 이 닥치고 나니까 심경이 어떠십니까? 뭐 이기가 좀 오르고 주가가 많이 떨어지라고 이렇게 기대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예상은 네. 막상 또 제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이 떨어지니까요. 깊이 떨어지니까. 예, 저도 요새 정말 무슨 큰일이 있는가 주시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우리 김영록 소장님은 주간 전망대 처음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뭐 기필코 김 소장님 한번 모시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제 은퇴연구소에서 주로 이제 노령화 시대에 맞아서 또 적합한 그런 연구를 하십니다만 원래 또 채권 시장에 오래 또 운영까지 담당하셨고 한데 네. 오늘은 뭐 재정 정책, 통화 정책이 이르기까지 해서 금리 상황 진짜 이러다 마이너스까지 가는지도 궁금하고 해서 한번 모셨는데 좀 좋은 인사이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아니 모두가 좀 이례적입니다. 교수님도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에는 대공황 때보다 더 빨리 빠졌거든요, 주가가. 예. 그러니까 다우지수 기준으로 보면은 뭐 제가 비교해 보니까 1930년대 대공황 때보다 한 달간 하락폭으로 보면 더 하락폭이 컸었고요. 이번이 그렇죠.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한 달 하락폭보다 크거든요. 예. 한 1년 정도 걸렸는데 금융위기 때만 하더라도 그 하락은 계속해서 했지만 이번에는 정신없이 몰아쳤고 그리고 지금 내놓고 있는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도 그야말로 이례적입니다. 저는 뭐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지금 주가를 보니까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 정도는 해야 된다. 그래서 한시물에도 칼럼 썼습니다만 정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다. 이런 식으로 제목으로 칼럼을 썼습니다만 이 주식시장 보니까 이거 놔두면은 뭐 대공황 아니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감한 재정 통화 정책 뭐 문 대통령도 이야기하지만 전례 없는 정책을 내라 그러는데 제가 주식시장 경제상 연결해 보니까 그 정도 정책도 필요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김혜인 교수님의 관점은 생각하시는 바는 조금 알겠고 소장님 지금 제 질문은 그겁니다. 최근에 시장 반응이나 정책 당국이 내놓고 있는 이런 대책들이 좀 과도하다고는 안 보시는지 혹시? 시장 반응은 뭐 그 사람의 생명에 관련된 건 사람들은 과민하게 반응을 하고요. 그다음 주가도 과민하게 반응하는데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됐으니까 이제 과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시장은 그는 그런 것 같고 이게 이제 정부의 정책들, 세계 각국의 정책들을 보면 저는 이제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원래 대공포를 쏠 때 비행기가 워낙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포를 거물식으로 쏘아거든요. 네. 하나를 쏘아서 맞추는 게 아니라 네, 네. 지금처럼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외계인처럼 우리가 처음 맞는 불확실한 것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정확하게 뭘 쏘아야 될지 지금 처음 맞는 국면이 되어가지고 일단은 이제 융단 폭격으로 쏘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뭐 뒤에 부작용을 좀 혹시 감안하더라도 현재는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워낙에 이렇게 급하게 그야말로 뭐 붕괴하다시피 시장이 그렇게 빠지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계속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너무 코로나 바이러스에만 묻혀가지고 어떤 뭐 어느 한 나라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정책 당국의 그 정책 실패나 아니면 경제 여기저기 분야의 뭐 기업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투자 주체들일 수도 있고 뭔가 좀 이렇게 그동안 쌓여왔던 어떤 부조리한 부분들이 그냥 코로나에 묻혀가지고 언급되지 않고 거기에 대한 고민 없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예, 뭐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올해 뭐 특히 상반기 좀 어려워질 것이다 그렇게 전망했던 네. 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각국 정부가 재정 지출을 정말 많이 늘렸거든요. 네. 그다음에 뭐 중앙은행은 가감한 통화 정책을 펼쳤었죠. 그래서 세계 경제 뭐 소비 증가하고 자산 가격이 오르면서 많이 회복됐었는데요. 예. 근데 이 과정에서 결국 뭐 미국 같은 선진국은 정부가 부실해졌고 중국 등 뭐 인도 이런 나라는 기업이 부실해졌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뭐 호주, 캐나다 가계가 부실해졌거든요. 예. 경제 주체와 가계가 또 부실해진 상황에서 또 주가 등 뭐 우리나라는 해당이 안 될 수가 있는데 특히 미국 주가 이런 선진국 주가 보면은 너무 거품이 발생했어요. 이게 이제 저는 진통을 한번 겪고 넘어갈 시점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트리거라고 그러나요? 한 계기가 돼가지고 이런 충격이 왔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뭐 경제가 좀 모순되었던 것들이 네. 이걸로 이제 묻혀 있는 거는 뒤에 이게 코로나 지나가고 나서 또 한번 영향을 줄 것 같고요. 그는 뭐 반드시 영향을 주겠죠. 근데 지금 뭐 그 부작용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순이 누적된 거예요.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사실은 우리가 서브프라임이라고 그러지만은 그때 수요 부족하고 공급 초과가 큰 문제였거든요. 네, 예. 중국이 들어오면서 네. 이 문제를 결국 해소를 못했습니다. 계속 수요 부족 현상이 벌어지고 공급이 계속 세계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니까 통화 정책으로 계속 그걸 이제 수요를 받치고 있었던 것인데 이번에는 진짜 엄청난 수요가 뻥 뚫린 것이죠. 사실은 네. 그 프랑스 같은 경우는 레스토랑을 15만 개를 문을 닫으라고 그러고 이러니까 예. 수요라는 것이 진짜 뭐 엄청나게 뻥 뚫린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이전에 누적되었던 것들이 사실은 코로나라는 걸로 인해서 더 크게 확대된 것이고요. 좀 묻혀진 감은 많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자기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코로나에 묻혀가지고 지원을 받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요. 이거는 반드시 뒤에 제 생각에는 아마 페이백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 소장님이 수요 부족 저는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사실 전 세계가 지금 초과 공급 수요가 부족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 수요 부족이 어디서 왔느냐? 예, 그거는 저 소득 차별화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소득 차별화. 예, 얼마 전에 그 맥킨지 보고서 보니까 제목이 부모보다 가난한 자식 세대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더 잘 살았죠. 근데 맥킨지가 주요 선진국 대상으로 분석해 보니까 네. 자식 세대의 평균 소득이 부모 세대보다 더 줄어들다는 겁니다. 근데 맥킨지가 그 조사한 기간 보니까 그 나라들 전체 GDP는 국가 GDP는 올라갔어요. 근데 평균적인 가계 실질 소득이 줄어든 것은 소득 차별화라는 거죠. 네. 상위 1%, 10%는 많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쓸 돈이 없어가지고 만성적인 지금 수요 부족 현상. 그게 저는 세계 경제 지금 가장 큰 문제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요가 충분히 뒷받침해 줄 수 없다고 본다면은 결국 공급 측면에서 많은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뭐 산업의 심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산업은 존재하지만은 그 산업 내에 존재하는 기업들은 수가 갈수록 더 줄어들 것이다. 좋은 말로 그 구조조정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과정이 앞으로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내재적 모순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자본주의가 계속 발전을 하게 되면은 이제 네. 공급이
많이 되고 아까 이제 예. 그 부익부 빈익빈을 말씀하셨는데요. 부자들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만큼 덜 쓰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케인즈가 그때 했던 말이 금리 생활자의 안락사라는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가 돈을 벌고 금리를 가지고 살면서 그 돈을 가지고 많이 쓰지도 않으니까 이 사람들을 금리를 0%로 만들어 가지고 수입을 없게 만들어야 된다. 안락사 시켜야 한다. 그 이야기였는데 결국은 이제 수요 부족을 이야기한 것이죠. 네. 그 수요 부족이라는 현상은 두고두고 자본주의가 들어오고 나서 계속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그때는 진짜 엄청난 수요가 뻥 뚫렸고요. 그걸 이제 겨우 통화 정책으로 겨우겨우 이제 메우고 있다가 그 공급이 계속 일어났죠. 중국이 공급 초과 일어나고 나서 좀 있으니까 인도가 들어오고 좀 있으니까 또 베트남이 들어오고 이런 이제 공급은 많아지고 수요는 줄어들고 그걸 받쳐준 게 이제 미국의 기축통화하고 그다음에 통화 정책이었는데 이번에 다시 수요가 처음에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크게 뻥 뚫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받쳐주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재정정책이 투입이 되거든요. 이전처럼 통화 정책만 가지고는 수요를 받쳐줄 수가 없으니까 지금까지 미루고 독일도 미루고 있었죠. 미국도 재정은 뭔가 좀 이따가 써야지 하다가 이번에 급기야 완전히 투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게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 김경도 선생님께서 그냥 짧고 완곡하게 표현하고 넘어가셨지만 저는 지금 최근에 이렇게 추이를 보면서 느끼는 게 아니 2008년에도 그냥 리만 브라더스 하나 자빠진 걸로 그 희생 제물로 나머지 그 외에도 상당히 어떤 그 당시 금융위기를 갖다가 몰고 오는데 뭐랄까요 그런 때는 기여가 아니죠. 그런 어떤 원인을 제공했던 많은 금융기관이나 여타 세력들이 이런저런 뭐 허겁지겁 쏟아지는 뭐 부실금융 구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자금들로 해서 다 넘어왔거든요. 예. 그런데 항상 또 위기가 발생하면 또 맨날 하는 얘기는 이번 기회에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늙어가는 이 경제를 갖다가 좀 젊게 신선하게 이제 경쟁력 있게. 근데 지금 각국이 내놓는 거 보면은 또 다 붓고 가자거든요. 이래 갖고는 뭔 구조조정은 언제 하는 겁니까? 그래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지금 상황에서 또 구조조정하면은 너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대공은. 예, 저 벤 버냉키 전 연준의장이 쓴 경제언론으로 학생들을 가르친대요. 네. 거기 보면은 할머니하고 손자 대화 이야기가 나와요. 네. 그래서 할머니가 하시는 이야기가 1930년 대공황 때는 부모님이 자기 아이들 신발 한 켤레 사주는 게 소원이었단다. 저 손자가 왜 못 사줬는데요? 해고당했기 때문에. 어디 회사 다니다 해고당했는데요? 신발 공장 다니다 해고당했단다. 손자가 생각하기에 신발 공장 다녀서 월급 받고 신발 사주면은 그게 돌아가지 않느냐. 그래서 할머니 대답이 세상은 그런 때도 있단다. 근데 지금 그대로 놔두면요. 그런 꼴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선은 가감한 재정정책, 통화정책 써가지고 우선은 그 수요를 부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은 하긴 해야 되는데 조금 이제 차후의 문제가 아닌가. 교수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정자본주의의 정의가 뭡니까? 요새 우리나라에서 포용자본주의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이제는 않습니까? 포용자본주의까지. 예, 우리 저 대통령도 포용자본주의라는 말을 쓰는데 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자본주의 문제점이 소득차별화거든요. 소득차별화. 예, 소득차별화가 심화되면은 저 소득 불평등이라는 역사 이런 책을 읽어보니까요. 네. 소득 불균형 어떤 식으로 해소되냐면은 전쟁, 혁명, 전염병 이런 걸로 해결되거든요. 전염병이 오면 왜 소득 불균형이 해소되느냐? 뭐 부자도 죽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죽어요. 예. 전염병이 지나고 나서 이제 기업들이 일을 시켜야 되는데 노동력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실질 임금을 확 올려줘 버립니다. 네. 그래서 소득 불균형이 해소가 되는데요. 제가 생각에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소득 불균형이 너무 심화되거든요. 그래서 포용 자본주의, 축출 자본주의에서 포용 자본주의로 가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 대기업 그룹 보면요. 네. 기업의 목표가 파이낸셜 밸류에서 소셜 밸류로 가야 된다. 기업의 목표가 이윤 극대화인데 고용 등 사회적 기업이 책임을 다해야 된다. 또 어떤 기업은 뭐 기업 시민으로 이런 거로 이름을 지어가지고 기업이 돈 번 만큼 사회 기여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 않는다는 저는 이 자본주의가 과연 지탱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의문을 한번 제기해보고 싶습니다. 좀 언제 수정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무너지는 게 두려워서 만들게 된 두려워서. 거고 이거 이제 케인즈가 들고 나온 거죠. 케인즈는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들끼리 전쟁을 하고 식민지를 하고 하는 이런 네. 것들을 없애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제시한 것이 이제 수정 자본주의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국방이라든지 외부성이 있는 곳에는 국가가 관여를 하는데 그 외의 곳에서는 국가가 관여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케인즈가 와서 했던 제일 큰 것이 국가가 재정을 통해서 물건을 사라는 것이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수정 자본주의의 제일 큰 것이었죠. 음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자본주의가 살아남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국가 자본주의 체제에서 실업을 택할 것인가, 인플레를 택할 것인가에서 실업을 싫다는 것입니다. 실업보다는 차라리 인플레이션을 택하겠다. 는 것이 이제 수정 자본주의의 그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가다 보니까 방금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모순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모순이 어느 정도 소득 불평등이 적당하게 나타나면 네. 되는데 이게 경제 성장을 저해할 만한 소득 불평등이 되니까 이제 최근에 놓은 것이 이제 수정 자본주의를 넘어서서 포용적 자본주의라는 네. 것이 이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막 이 두 개가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라는 이것 때문에 혹시 공황이나 불황이 올까봐 하는 두려움, 그것 때문에 이제 재정하고 통화하고 이번에 많이 지출을 했죠. 이제 국가가 이 정도 개입했으니까 그게 수정 자본주의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소득 불평등도 이제 완화해서 이런 부분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이제 포용적 자본주의, 막 이것들이 좀 겹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통화 정책 연준이나 ECB에서 막 이제 연준은 애초에는 뭐 7천억 달러에 QE 하겠다 하다가 이제 무제한을 갖다 선언했습니다. 뭐 레포도 지금 뭐 한도는 1조 달러를 해놔가지고 언제든지 얼마든지 해주겠다는 건데 뭐 그런 상황으로 가는데 그 전에 자 지금 이제 2조 달러 규모의 이제 미국 저 백악관 행정부 쪽에서 정부 쪽에서 내놓은 그 부양책이 의회 통과를 했습니다. 예. 이거 좀 단순 무식한 질문인데 2조 돈 찍어낸다고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만 이 지갑에 들어가는 종이 돈 안 찍을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뭡니까 그 체크를 그러죠. 아니면은 헬리콥터 뭐 이런. 아니 도대체 돈이란 게 제 기억에 리만 사태 날 무렵에 그 공식적인 미국의 본원 통화가 뭐 8,600인가 8,700억 달러, 1조 달러가 안 됐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게 다시 또 지금 4조 달러 또 넘었습니다. 최근에 휘리리. 예. 이게 돈이 도대체 뭐죠 이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좀 신기해가지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돈을 많이 풀어놨어도 좀 물가가 안 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경제학자가 인플레이션이란 언제 어디서나 통화적 현상이다. 네, 화폐적 돈 현상이다. 풀면은 네. 물가가 오른다고 네,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물가가 안 오르거든요. 그거는 저는 두 가지라고 보고 있어요. 하나는 이게 통화 승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낮아지고 있거든요. 보통 통화 승수는 그 M2 강의 통화를 보는 통화로 나눈 거라고 그러지 네.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2007년에 한 27배까지 갔어요. 예. 근데 최근 통계 보니까 한 15배로 떨어졌고요. 음, 일본 10배에서 3배. 일본은 3배요. 예, 3배입니다. 나오는 돈 그냥 장롱에다 재워 놓는군요. 예. 예. 그렇게 돈이 안 돌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앞서 우리 김 소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초과 공급이 존재하니까 그냥 수요가 공급보다 적으니까 디플레 압력이 존재하는 거죠. 지금은 아무리 돈을 풀어도 물가가 안 오르는 것이죠. 네. 근데 언젠가는 이 푼돈이 돌기 시작하면 물가가 인플레 시대가 올 수도 있는데요. 예, 그때는 저는 뭐 수요가 많이 증가해라기보다는 이 기업들이 많이 구조조정해가지고 없어지고 난 다음에 수요와 공급이 이제 균형을 이루기 시작하면 그때 인플레 시대가 오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때는 지금 돈을 풀렸던 돈들이 지금 저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2008년 때 아시겠지만은 이 논쟁이 치열했고요. 그러니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인플레이션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짐 로저스는 다니면서 달러 다 팔아라고 그러고 달러가 엄청 폭락한다고 그랬는데 전혀 이제 그러지 않은 네. 현상이 발생했거든요. 네. 그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돈이란 무엇인가인데요. 보는 통화를 돈이라고 보통 보지는 않거든요. 이게 네, 네. 시중에서 이제 유통되어 가지고 있는 뭐 M2라든지 이런 게 돈인데 보는 통화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그다음에 은행에서 민간으로 퍼져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늘었다고 하기가 조금 일단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 저도 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수요가 이렇게 뻥 빠진 상황에서 돈 찍는다고 물가에 위협을 줄 상황은 전혀 아닌 것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RP라든지 이런 거 이제 사주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에서 사주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사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이건 진짜 외생적 쇼크로 너무 큰 예상하지 못했던 쇼크가 돼서 한국은행이 할 수 있다는 거. 한국은행은 통화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한국은행 통화는 이렇게 콕콕 찍어서 이렇게 집어서 뭘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한국은행은 둔탁한 망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커다란 망치로 쿵 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그냥 이제 큰 형님인 거죠. 내가 큰 망치를 하나 가지고 있다. 근데 이게 나 조금만 줄게 이러면은 이제 시장이 전반적으로 큰 안정을 못 찾으니까요. 이게 좀 이제 시장에 대해서 제일 큰 내가 라스트 리조트로 마지막 최후의 피난처로 해서 내가 강하게 받치고 있다 하는 것 그런 이제 어나운스 효과도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제한이라는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낮에 그것 때문에 막 논쟁을 많이 하다가 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그러면 2조 달러 뭐 이렇게 국민들한테 소득 7만 5천 불 이하는 1,200불씩 꽂아주고 부인한테도 1,200불, 애 있으면 500불, 애 둘이면 1,000불 좋은데요. 예. 그러면 그 돈을 갖다가 그러면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제 100조가 나왔습니다. 예, 예. 그 돈 어디서 나오죠? 그러니까 조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은 97년 외환위기는 기업하고 은행의 구조조정이었거든요. 예. 80년대 이제 우리가 3조항으로 굉장히 높은 성장을 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미래를 낙관적으로 가행 투자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기업들이 부실해지니까 은행도 부실해지고 97년 외환위기 한마디로 기업은행 부실을 처리하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가 네. 있거든요. 뼈아픈 구조조정을 했죠. 네. 그리고 기업 부채 많이 낮아지고 금융에서도 건전했어요. 네. 근데 그 부채가 가계하고 정부로 이전됐습니다. 근데 이 사태가 발생하니까 지금 가계도 가난해서 쓸 여지가 없죠. 이제 정부 부실해지는 가정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 부채 GDP도 아직 41%라고 하지만 이게 이제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가계 첫 번째 기업하고 은행 부실했지 가계 부실했지 이제 정부가 부실해지는 과정이거든요. 정부 부실을 누가 나중에 책임질 것인가? 그거는 저는 한국은행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돈 찍어가지고 정부한테 주고 소위 모니타이제이션 그런 이야기하는데 돈을 하기야 이런 토론과 논쟁은 늘 재정정책, 통화정책 할 것 없이 확장적으로 펼칠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찬반과 좀 보는 시각이 달라서 막 이렇게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걸 갖고 이제 계속 하기는 그렇고요. 그렇다면은 제가 죄송합니다. 네. 그 이제 한국은행이나 중앙은행의 정책은 주로 유동성 공급이거든요. 네네네. 이제 공급한 유동성이나 CP에서 이제 부실이 나지 않으면 결국 다 걷어들입니다. 네. 사실 이게 이제 준 것에서 부실이 났다 그러면 CP가 부도가 났다 이러면 이제 한국은행이나 중앙은행이 손실을 보는 것인데 네. 유동성 기준에서 이제 결국 나중에 이 위기가 끝났을 때 부실 난 것이 얼마인가가 결국은 이제 재정에 부담이 되겠죠. 그렇겠죠. 예, 지금 돈을 이렇게 푼다고 하는 것이 재정으로 그만큼 돈이 나가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다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재정 지원이라고 하지만은 이게 지원이 다 론이나 지급 보증으로 많이 나가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1,200달러 이거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대부분의 미국의 이 정책은 감세 정책입니다. 네. 근데 감세 정책을 처음에 이야기를 했다가 트럼프가 이제 하버드대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감세 정책은 소득 불평등만 완화시킬 따름이다. 소득 많은 사람이 많이 감세를 받는 것인데 차라리 1,000달러씩 나눠주라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000달러에서 1,200달러로 오르고 네. 지급을 해주는 것인데 이전에 쓰던 감세 정책이 이제 이렇게 소득을 주는 형태로 이제 바뀐 것이죠. 결국 비슷한 것인데요. 그 이전에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나 네. 돈을 주는 것이나. 근데 이제 분포가 다르게 되겠죠. 이제 일반 소득이 낮은 사람은 더 많은 돈을 받는 느낌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재정 정책 때 좀 이제 사용하던 재정 정책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패키지를 내놓았지 않습니까? 네. 그 패키지가 이제 주로 보면 론하고 론에 대한 지급 보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중소기업에 대한 것도 이제 지급 보증을 해주든지 이러는데 여기서 이제 그 기업들이나 여기서 부실이 내고 디폴트가 나면은 이게 재정의 부담으로 들어오겠죠. 네. 근데 이걸 이제 갚는다면은 이제 재정은 사실은 재정을 돈을 주었지만은 재정의 부담은 아닌 거죠. 다시 받게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향후에 재정의 부담이 되게 될지 안 되게 될지는 이 위기를 잘 끝나고 기업들의 부실이 적게 날수록 사실은 재정 부담은 적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재정을 사람들이 뭐 재정을 얼마를 넣는다고 그러니까 100조 뭐 50조 넣는다 그러니까 50조가 다 날아가는 거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건 아니고 넣고 나서 이제 기업이 성공적으로 잘 극복을 하면은 이제 다 걷어들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외환위기 때 이제 재정에서 많은 돈이 투입되는데 그게 5년, 10년 지나면서 이제 환수를 하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이제 재정에서 떠하는 것은 그때 투입된 것과 환수된 것을 다 비교해서 차액이 이제 재정에서 떠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뭐 흔히 하는 말로 이제 네. 국민 전체의 부담이 되는 그렇죠. 거죠. 예, 예.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결국 기업들이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디폴트가 적게 날수록 재정 부담은 사실은 적게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뭐랄까 모두가 집에서 나오지도 않으려 하고 해외 여행이 됐건 출장이 됐건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뭐 항공사의 비행기는 뭐 7, 8월 이상 그냥 서 있고 이런 상황에서 오는 어떤 경제적 충격 뭐 실물 쪽에서도 우리 기술도 있어 우리 경쟁력이 있어 근데 지금 순간 딱 막혔어 근데 이 자금만 어떻게 해주면은 우리 또 코로나 회복되고 나서 될 것 같아. 이런 기업들 그래. 이런 기업들이 한 몇 달간의 그 유동성 위기를 못 넘겨서 비용이 크다. 그러면 뭐 재정정책, 통화정책 좋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겁니다만 어차피 뭐 한탕 해먹을 생각으로 회사 잘 키울 생각보다 여기저기 빚냈다가 뭐 경쟁력도 없이 능력도 없이 그렇게 부풀만 했다가 지금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자빠질 판이었는데 이 와중에 그러면 이제 막 지원이 나오는 경우도 세상 천지 많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네. 그죠? 예, 예. 그건 일일이 다 체크 못 하는 거고. 예, 맞습니다. 막 세상사 뭐 예. 어쩔 수 없는 거고. 복불복이고. 예. 그거를 좀 골라내기도 맞습니다. 상당히 좀 힘들고요. 힘들고. 그래서 예. 구조조정을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막 웃는 사람 많겠네요. 예. 근데 결국 이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빨리 진정되는가 이게 예.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예. 예, 바로 얼마 전에 그 로버트 베로가 하버드 그 유명한 경제학과 교수가 네. 있거든요. 네. 이분이 그 스페인 독감이 경제에 어떤 충격을 줬는가 네. 43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해가지고 워킹 페이퍼를 냈더라고요. 네. 예, 그런데 1918년에서 20년 사이에 스페인 독감이 발생했는데 43개국을 대상으로 거기 우리나라도 들어가 있는데요. 예. 2년에 걸쳐 가지고 전 인구의 2%가 죽었습니다. 전 인구의 2%. 예, 그때 3,900만 명. 크네요. 현재 2%라면은 한 1억 5천만 명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경제 성장률이나 소비에 어떤 영향을 줬는가 이거를 그 통계 분석을 했던데요. 네.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인구가 2% 죽다 보니까 경제 성장률은 1인당 실질 GDP가 6% 정도 감소했고요. 예. 소비는 8% 감소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실질 주가 상승률이 무려 26%나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갈지 이거는 그쪽 전문가들 들어봐야 될 텐데요. 이게 그때 보니까 1918년 봄에 발생했는데 봄에는 별로 안 죽고요. 이게 좀 쉬었다가 그게 18년 9월에서 19년 1월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이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도 예. 금년에도 가을에 또 조심해야 된다는 예. 얘기가 또 나오는군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3차까지 갔었는데요. 가을에서 다음에 1월에 그때 그 치사율이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 상황을 봐가지고 이번 경제 상황 한번 추론 한번 어떤 인플레이션을 찾아보자. 그래서 이런 논문을 썼다는데요. 뭐 그만큼 코로나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시장은 정신없이 움직이는 와중에 좀 한가한 토론이 아닌가 싶기도 하겠습니다만, 소장님, 예. 지금 연준이나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들이 막 내놓고 있는 정책들 말이죠. 예.
이거 벌써 헬리콥터 머니 단계 넘어서 그동안에 이렇게 회자되던 현대통화이론 MMT로 접어든 거 아닙니까? 그 통을 다시 논쟁을 하다가 왔는데요. 안 그래도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네. 드디어 MMT가 왔다. 드디어 MMT가 왔다.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아직 MMT가 온 건 아니고요. 지금 하는 거는 뭐 MMT 비슷합니다. 그런데 위기 시에 들어오는 상황이고 이게 아직 뭐 전 경제학자나 이런 데 전반적으로 이걸 인정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하는 것이 이제 재정하고 통화 정책을 같이 막 시행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 재정을 돈으로 나중에 백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제 MMT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는 네. 것 같은데요. 그런 MMT의 기반이라기보다는 뭐 그냥 지금 워낙 바쁘니까 재정 통화 정책을 같이 아주 아까 융단 폭격이죠. 네. 그런 걸 실시한 것 같고요. 거의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환율 외환위기 때나 예.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계셨겠지만은 1,600원 환율이 한번 올라갔다 다시 1,000원으로 떨어지는 와중에 지표는 올라갔다 떨어지지만은 이 와중에 실물에서 엄청난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죠. 많은 기업들이 예, 타격을 타격을 받고 받고. 그게 이제 실물의 변화이거든요. 예를 들어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오지만은 떨어졌다 올라왔지만 올라왔네 하지만은 이 와중에서 가만 놔두면은 많은 실물 기업들이 타격을 받습니다. 지금 하이힐드 본드 같은 경우도 금리가 스프레드가 10%가 확 벌어져 버렸는데요. 예. 10% 포인트가 벌어졌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전에 네. 갑자기 예. 10% 이제 예. 확대가 되고 최근에 이제 연준이 뭐 사주기로 하고 하면서 조금은 이제 축소는 되었는데 네. 아주 소폭 축소되었습니다. 하이힐드 본드라는 거나 이 금리 시장이 한번 이렇게 뛰었다가 떨어지는 와중에 이 와중에 많은 기업들이 사실은 부실화됩니다. 예. 근데 기업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부실화되고 나서 이걸 파산하고 나서 다시 살리려면은 너무 비용이 큽니다. 네. 예, 뭐 다시 재고용을 해야 되고 기업은 부도나면은 기계 다 떼어내가 팔아버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중앙은행이나 국가 입장에서는 이게 기업이나 이런 것들의 내재적 모순으로 잘못해서 생겨난 것이라면은 개입을 최소화하겠지만은 정말 생각지도 않은 외생적 쇼크가 닥쳐버렸거든요. 네. 외생적 쇼크들 충격이 닥친 걸로서 이 경제 이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한 단계 무너져 버리면은 이걸 다시 성장시키려는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지금 이 MMT 같은 정책을 쓴 것 같이 보이는 것이죠. 예. 이게 저는 아직은 뭐 MMT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MMT 비슷하다고 볼 수가 비슷하다. 있어요. 그러니까 저 MMT의 핵심은 뭐냐면은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의 최종 대부자가 돼야 하는 것처럼 네. 고용의 최종 대부자는 정부가 돼야 된다. 고용의 최종 대부자. 예. 네. 그래서 중앙은행이 이제 돈을 풀다 보니까 자산가격이 오르고 자산가격이 오르니까 또 사실 돈 많은 사람들 주식 같은 것도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차별화가 너무 심화되더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고 정부가 그 돈을 가지고 선별적으로 쓰자. 네. 뭐 고용이든지 무슨 R&D든지 그다음에 사회 인프라 투자든지 뭐 그런 게 저는 저 MMT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럴 시기가 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돈을 써야기는 써야 되는데 정말 그 미래의 생산성, 미래의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 이런 것을 이제 집중해서 좀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금은 당장 많은 기업들이 가만 놔두면 없어지니까 아마 고민은 많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는 채권 쪽이 좀 약한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예. 잠깐 약한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미국이 펼치는 재정 정책이 됐건 연준이 하는 거기다가 21을 비롯해서 뭐 BOJ 할 것 없이 영남은행 뭐 죄다 다 우리 한국은행 이르기까지 다 하겠다고 했는데 그건 돈이 막 쏟아집니다. 그럼 제일 심플하게 야 돈이 이렇게 철철 넘치면은 돈 가치 금리는 떨어지겠네. 돈값은 금리는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또 위에 보면은 그 재정 하려면은 2조 달러 뭐 그런 패키지 하려면은 미국 정부가 국채 발행해서 또 조달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뭐 얼핏설핏 듣기로 그냥 국채 많이 찍어내면 국채 가격 떨어지고 국채 수익률 금리는 올라가야 되겠는데 뭐 왜 되는 겁니까 금리가 이렇게 되면 그렇죠. 우리 교수님은 지론이세요. 미국채 수익률 제로로 간다고.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미국 지수율이 코로나 바이러스 초기에는 이제 0.5% 수준까지 떨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지금 다시 이제 또뭐 한 한- 30bp 예, 정도 올라가지고 반등을 해 있고 최근에 그래서 이제 일드 커브에 또 개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일드 커브까지. 나오거든요. 이제 장기채 금리가 이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수급 문제나 이런 것들 자기의 유동성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나오면서 그 가격이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개입해야 된다 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이런 시기에는 사실은 이제 금리라는 것이 정말 양극화되는 시기입니다. 양극화요. 예,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걸 봐야 되는데요. 뭐 국채 금리, 통화채 금리가 보면은 시장이 뭐 엄청나게 금리가 낮은 것 같죠. 네. 근데 미국도 아시다시피 하이힐드 본드 같은 경우에 스프레드가 10%포인트가 더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전에 비해서 금리가 10%가 더 올랐다는 것이거든요. 네. 하이힐드 회사에서 이제 이걸 자금을 조달하려면은 이전에 비해서 10%를 더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극화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시장의 쇼크를 충격을 받았을 때는 자금 시장은 쫙 펼쳐집니다. 완전히 펼쳐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은 국채 시장 이런 시장보다 이제 궁극적으로 봐야 되는 전국적으로 봐야 되는 시장이 하이힐드 본드 시장이나 이쪽입니다. 아니 근데 이번에 연준이 회사채까지 사주겠다고 했는데 예. 이례적으로. 예. 아니 근데 투자 적격만 사주면 또 오야입니까? 그래서 이제 스프레드가 투자 적격은 많이 낮아졌죠. 근데 시장에서 어떻게 그걸 사줄 수는 없죠. 하이힐드 본드라는 것은 그거는 지금 회사채만 사더라도 숨 넘어가는 거는 그 정커본드 하이힐드 채들인데. 예. 근데 뭐 하이힐드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하이힐드 본드에서 지금 조금 미국 시장에서 위험한 거는 에너지 기업들 네네. 이 그쪽에 이제 많이 몰려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거는 뭐 미국 정부가 어떻게 할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하이힐드 본드나 이런 것들을 또 이제 풀링을 해가지고 또 이제 그 트렌치로 발행한 것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거기 매입에 들어가 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뭐 근데 중앙은행이 당장 그러니까 하이힐드 본드를 사줄 수는 있는 게 중앙은행의 그 역할입니다. 근데 재정 정책에서의 역할은 뭐냐면은 중소기업이나 이런 쪽에 자금을 대출을 해주든지 그걸 보증을 해준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하이힐드 본드나 이런 기업들에는 그 통로를 통해서 재정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이죠. 이게 중앙은행이 하이힐드 본드를 건드려서 산다는 것은 그거는 중앙은행이 회사채를 사는 것만 해도 좀 앞서 나갔는데 지금 그걸 한다는 것은 너무 좀 심한 것 같고요. 재정의 영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뭐 미국에 이번에 의회 통과하는 그 관련 기사 읽던 중에 민주당 쪽에서 야당 쪽에서 뭐 기업들 대출하고 지원은 하되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 자녀들이 하는 기업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보고 참 그거 했는데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저는 앞으로 일본 중앙은행, 일본은행처럼 되지 않느냐. 아이고, 저도 지금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째 다들 그렇게 일본을 따라가는지. 네. 저 일본 중앙은행 보면은 뭐 국채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회사채도 사주고 주식 ETF도 사주고 부동산 리츠도 사주고 네. 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부가 돈 쓰려면 어쩔 수 없이 국채를 발행하면서 이제 뭐라고 구축 효과에서 금리가 오른다. 네. 뭐 그럴 가능성도 있죠. 네. 그래서 일본 중앙은행 같은 보니까 일드 커브 캡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장기 금리 못 오르게 못 만들겠다. 오르게끔. 저는 미국도 그런 식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부가 이거 쓰다 보면 결국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저는 그 국채를 은행이 사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은행이. 이제 경제 주체가 이제 가계, 기업, 정부 해외 부분이 있는데 가계는 자금 잉여 주체예요. 네. 그런데 기업이 자금 부족 주체인데 부족 규모가 줄어들고 조만간 저는 잉여 주체로 전환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기업이 98년부터 자금 잉여 주체로 전환이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 기업이 금융회사에 저축한들이 빌려 쓴 돈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행 특히 금융회사들이 가계도 저축, 기업도 저축하니까 돈을 어디다 써야 되겠어요? 유가증권 투자할 수밖에 없죠. 위험하다고 주식은 안 사요. 채권만 사거든요. 네. 정부가 발행 주로 국채. 네. 일본은행 자산 중에서 98년 무렵에 채권 비중이 한 10%였는데요. 한 10여 년 지나니까 32%까지 늘어나더라고요. 일본은행이 채권 사주니까 정부가 아무리 국채를 발행해도 금리 안 오르고 0%까지 떨어지고 이 금리가 떨어지니까 또 보험회사들이 역마진이 굉장히 심화돼가지고
보험회사들이 구조조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뭐 일본식으로 그렇게 가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 가계 자금 잉여가 작년에도 한 80조 정도 되거든요. 네. 예, 기업 자금 부족 잉여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은행들이 저는 가계는 저축하고 기업이 돈 덜 빌렸으니까 그 돈 가지고 채권 살 수밖에 없다.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은행들이 사주면서 우리나라에서 구축 효과는 안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빙빙 너무 돌았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쨌거나 잘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정부도 중앙은행들도. 그래서 뭐 눈먼 돈들 안 새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하는데 통한다고 보십니까? 통하기를 바라는 것은 당위론이고 예. 이번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막아낼 것 같습니까? 단기적으로 뭐 당연히 단기적으로. 지금도 뭐 그게 워킹하고 있는 거고요. 단기적으로 뭐 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뭐 아까 거의 MMT에 가깝게 옆을 보기에는 거기에 가깝게 뭐 중앙은행이 이 뭐 스트롱 아움을 가지고 강력한 팔로 지금 뭐 회사채도 사주겠다 그러고 그다음에 신용도 낮은 곳은 재정으로 지원해주겠다고 하고 하니까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거쳐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이제 바이러스라는 인간의 생명에 관계된 이 수요, 이게 이제 수요를 바로 자극하고 이제 공급 체인도 자극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지속될까가 이제 사실은 제일 큰 문제이죠. 이제 단기적인 이 싸움을 저는 그래서 이제 기축통화국들이 저래 하는데 기축통화와 바이러스와의 싸움이라고 보는데 이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까지 지속되느냐가 이제 제일 큰 관건이죠. 관건이겠죠. 그게 뭐 어느 정도 안정되고 그다음에 확진자 수가 안정되고 이제 조업이 재개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 일어날 문제는 그다음 부작용의 문제입니다. 그거는 그다음 가서 또 어떻게 처리하느냐 봐야 될 문제이고 기업들이 얼마나 망가졌느냐, 소비가 얼마나 망가졌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가서 챙겨봐야 하는 것이죠. 네. 그거는 이제 그다음 문제이고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월킹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바이러스가 변수입니다. 그거는 저도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단기적인 효과는 있지만 저는 미국 경제가 심각한 침체 국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역사를 보면 미국 경기 순환 역사를 보면은 2009년 6월이 경기 저점이었고 2월까지는 경기 확장 국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긴 128개월 확장 국면을 보였는데요. 과거 보면은 주가가 정점이 경기 정점에 선행했는데 저는 이번에 경기 정점, 주가 정점이 똑같이 2월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특히 그 미국 GDP의 약 70%를 차지하고는 소비가 급격히 위축됐을 것 같아요. 네. 네, 미국 그 소비 구조를 보면은 뭐 내구재, 비내구재, 서비스 소비 주출 이렇게 크게 나누거든요. 예. 그런데 미국 소비 구조에서 서비스 소비가 70%예요. 예. 우리나라는 한 59% 정도 되는데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강한 영향받는 게 서비스 소비거든요. 네. 이게 이제 급격히 위축되니까 정부가 뭐 $1,200 준다고 그래도 그 마이너스 효과를 상쇄하지 못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부 외국 기관에서 뭐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20%, 30% 된다. 뭐 그런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정도만 조금 완화할지 이게 경기 침체는 막기 쉽지 않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뭐 좀 단순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기사들마다 이번에 미국 의회에서 통과시킨 2조 달러 규모의 패키지 뭐 프로그램 경기 부양책 그게 미국 GDP의 10%라고 하더라고요. 20조 달러 되니까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뭐 다 스톱이야 했겠습니까만 다들 집에서 하고 뭐 재택근무하고 뭐 외식 안 나가고 쇼핑 안 하고 뭐 여행 못 다니고 그렇다면은 한 달 내지 두 달 그렇게 그 상태로 간다면은 제가 보니까 12달 중에 한 달, 두 달 그런데 전부 멈춘 건 아니니까 딱 빵꾸 날 수 있는 걸 갖다가 재정으로 메꾸겠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대충 경제 성장률 떨어질 만한 거 뭐 성장률 공식, GDP 공식의 그 정부 지출로 메우면 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이너스 성장 막 나온다고 얘기하고 지금 이제 곧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만 지난주 이제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수 갖고 이제 저 아이비들이 부르는 게 엿장수 마음대로입니다. 예, 예. 어디는 100만, 어디는 크더라고요. 200만. 예. 근데 아까 낮에 제가 본 기사 중에는 캘리포니아에서만 100만 명이 나올지도 모른다는데 예. 이게 이제 황당한 거죠. 예. 그래서 아마 그거 같습니다. 얼핏 봐서 숫자만 봐가지고는 어마어마하고 대책을 쏟아놓는 것 같고 해서
그런 거죠. 이 정도 쏟아냈으면 된 거 아니야? 이 정도 손절하고 이 정도 마진콜도 뭐 당했고 메우고 금도 팔고 뭐 국채도 팔고 뭐도 팔고 해서 다 메우고 이 정도 왔는데 정부도 중앙은행들도 저렇게까지 다 발벗고 나서 줬으면은 시장이 확 가야 된대요. 왜 지금 녹화일 기준인 오늘도 보니까 우리 장도 뒷심이 딸리고 지금 유럽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11% 8%는 아닌 것 같아요. 다시 1, 2%대로. 예, 예. 그건 한데 시장이 뭐가 이렇게 두려울까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죠. 불확실성. 그러니까 요새 보면은 어떤 날 10% 오르고 어떤 날 10% 오르고 이런 경우도 과거에는 제가 증권시장 30년 근무하면서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근데 그만큼 이 투자자들이 방향을 모르겠다는 거죠. 네. 방향이 없으니까 밤중에도 예. 지수 춤을 춥니다. 예. 네.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네. 좀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갈수록 이제 방향을 찾아가겠죠. 갈수록. 근데 그 방향이 저는 이런 단기적인 정책으로 조금 오르는 쪽으로 나오겠지만은 결국 주식장도 경기 침체를 한번 반영해 가지고 뭐 한 번 더 어려운 시기가 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이렇게 변동성 큰 장 그때 뭐야 필드 계실 때 겪으셨나요? 아니 당연히 처음인데요. 예. 저는 한 그 지금 11% 오르기 전에 이제 마이너스 3% 미국장이 빠졌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조금 보고 느낌이 조금은 이제 마음이 조금 편안한 느낌이었고 이제 11% 오르고 뭐 그다음 또 조금 오르고 이랬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뭐 그 1차 바닥 다지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직 확실한 바닥 다지기는 아닌 것 같고 1차 바닥 다지기고 2차 바닥 다지기는 결국은 이제 바이러스가 생각보다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지 뭐 이런 부분이 결정할 것 같은데 대충 넘어가실라네. 그러면 2차 바닥은 1차 바닥보다 더 낮은 겁니까? 바이러스가 길어지면 당연히 쇼크가 큰 거죠. 이게 바이러스가 생각보다 예를 들어 지금 이제 다 그 2주간, 3주간 이렇게 격리를 일단은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이걸 다시 재개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쇼크를 받는 것이죠. 충격을 트럼프 받는 대통령은 부활절 끝나고 다 그냥 그렇죠. 원위 찾아 예. 뭐 희망한다라고 예, 중국도 뭐 슬슬 재개를 하고 있고 우한도 봉쇄 그러는데, 풀고 4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어주면은 아주 좋은 것이고요. 근데 그 미국이나 중국 입장에서는 뭐 일단 그렇게 목표를 가질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도 미국, 중국이 그렇게 액션을 해줘야 좋은 것이고요. 저쪽에서 네. 조업을 재개해주고 네. 물건을 사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가 거기서 더 재개를 않고 계속 이제 연기를 하고 했을 때 손실은 너무 클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을 많이 확진자 수의 증감을 보면서 많이 이제 계산을 해볼 것 같은데요. 확진자 수가 조금 증감이 어느 정도 많이 전파되었다 생각하면은 조금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조업을 재개할 것이고요. 그게 뭐 아주 강하게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은 또 연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의 불확실성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예, 결국 그 코로나가 어떻게 생기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그 스페인 독감 때 사망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인도였더라고요. 인도. 예, 평균 2%인데 인도는 5.2%예요. 아유. 예, 굉장히 인도서 많이 예. 죽었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인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새 그 인도 기업들이 너무 부실하더라고요. 부실하다고요? 예. 그래서 맥킨지에서 얼마 전에 보고서를 냈는데 이자 보상 비율이 1.5 미만 기업이 25% 이상이면은 그 나라들 기업 부실하다 그러는데 맥킨지가 뭐 43%로 제일 높더라고요. 중국 34%, 우리 한 20% 정도 되는데 네. 또 좀 있으면 인도 경제가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조적인 문제가 인구로 많이 남바 남아 투, 있거든요. 남바 원에 터져서 이제 뭐 대충 뭐 자기들 말로는 수습돼 간다 하는데 이제 남바 투가 이제 또 터진다고요? 예, 저는 인도도 넘버원입니다. 인도가 넘버 원입니까? 아시아에서는 너무 14억이니까요. 예. 거의 비슷할 겁니다. 거의 비슷하다. 네. 인도뿐만 아니고 인도네시아도 요새 주가나 환율 보면은 예. 그것도 기가 찹니다. 예, 예. 인자로 시작하는 나라들이 요새 고생을 하는데 아니 지금 김명록 소장님께서 1차 바닥, 2차 바닥 말씀을 하시는데 교수님 예. 상투하고 바닥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어떻게 필이 오세요? 아, 요거 약간 상투가 가까운데 내지는 아, 요거 대충 바닥 같은데 느낌이 오실 것 같은데. 뭐 상투는 미국 주가 기준으로요. 네. 얼마 전에 그 나스닥 다우지수가 오른 건
저 다우 3만 시대, 나스닥 만 시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조금 조심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냥 바닥이라는 것은 그냥 언론에서 매일 일면 머리 기사로 뭐 주가 폭락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수록 예, 바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닥이라 예, 할수 그리고 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예, 저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바빠질 때 요새 저 이코노미스트라는 직업이 굉장히 인기 있는 직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나 보면은 자기도 이코노미스트다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나와서 이야기 말씀을 하시는데 저 이코노미스트라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저는 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우리 김현익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좀 그런 성향인데 다우 3만 갑니다. 나스닥 얼마 갑니다 하다가 틀린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비난 안 받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 장이 빠질 것 같은데요.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은데요. 갔다가 이렇게 외치다가 꾸준히 이렇게 워닝을 하다가 진짜 그 상황이 오면은 밥반은 지는데 욕 먹어요, 교수님. 욕 많이 얻어먹죠. 욕 많이 예, 얻어먹죠. 예, 예. 그래서 제가 뭐 2007년에도 경험했고 전혀 한욕 못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 그 전에 우리 소장님 은퇴연구소에 계시다 보니까 늘 고민하셨던 문제일 것 같은데 아까 케인즈가 말했던 뭐 누구를 안락사 시킨다고요? 금리 생활자. 금리 생활자.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바가 결국은 마이너스 금리 같은데 예. 예? 그동안 연준을 향해서 계속 했던 얘기는 쫓아다니지 말고 리드하라고 예. 뭐 넘버원 미국이 금리도 제일 낮아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벌써 제로 금리 왔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도 지금 이제 더 이제 제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예. 그럼 이 고령화 시대에 예. 그냥 그나마 이렇게 뭐 좀 모아놓은 돈으로 이자나 받아 먹어야겠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떡합니까? 이제 뭐 그 세상이 달라진 걸 갖다 이제 받아들이고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되나요? 당연히 그렇죠. 이제 당연히 그런데 저희들이 저 작년 말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요. 네. 한번 마이너스 금리를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마이너스 금리면은 예. 예금을 어떻게 하겠냐. 사실 네. 예금이 마이너스가 될 리는 없지만은 네. 거의 이제 자기들이 느끼기에 제로 금리 내지는 뭐 예금 수수료를 내야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겠냐 물어봤더만은 의외로 한 14% 정도가 남아 있다고 그러고 남아 있다니요. 그 예금에 그대로 남아 있겠다. 아, 예, 예. 그다음 한 20% 정도가 좀 눈치를 보겠다. 그리고 거의 한 60% 정도가 뭐 하여튼 뭘 찾아서 움직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돈 빼서 움직이겠다. 예, 예. 그래서 예금금리라는 것이 한 2% 뭐 이 정도 갈 때하고 마이너스란 거하고는 충격이 천양지차구나. 2% 정도 할 때는 다 예금에 그래도 머무르겠다는 사람이 아주 많은데 이 비율이 확 떨어지면 마이너스나 안 그러면 0%에 가면 좀 움직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실제는 뭐 또 다르겠죠. 뭐 하면 또 현금이 최고다 하고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뭐 일본 사례로 보면은 별로 안 움직였습니다. 안 움직이고. 예. 이게 위험 성향이라는 게 이게 정말 제가 채권 운용을 채권 매니저 할 때 사람들 정기예금에서 채권으로 좀 옮기게 하자고 그렇게 5년 7년을 부르짖어도 안 오더라고요. 네. 예. 금리가 더 낮아지고 해도 지금도 안 오고 있습니다. 안 오고 있고 했는데 옮기려면은 옮길 수 있으면 제일 중요한 게 그거 있습니다. 0% 금리가 문제가 아니라 투자 자산으로 갔는데 수익률이 좋더라는 것입니다. 투자 자산에 예. 가니까. 예. 대체 자산의 수익률이 좋지 않은데 누가 옮기겠습니까? 예. 결국 이 포인트는 0% 금리보다 0% 금리를 주장하는 그 트럼프는 그것이거든요. 여기서 돈을 빼서 다른 데로 가라는 것입니다.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쪽의 수익률을 높이라는 것이니까요. 그쪽으로 이제 돈이 옮겨가서 아까 그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0%인데 불구하고 경기 침체라면은 당연히 저축에 그대로 있죠. 근데 0%로 했는데 경기가 좀 회복돼서 자산 가격이 오른다 하면은 그때는 뭐 아마 다 제 생각에는 꽤 옮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 일본 한 금융그룹 회장한테 제가 강의를 한번 들었는데요. 네. 일본이 우리보다 저성장, 저금리 시대를 겪었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늙어 죽기 전까지 일해라. 금리 소득이 없으니까 그냥 늙어 죽기까지 일해가지고 근로소득 인컴이 있어야 된다. 예, 근로소득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무거나 잘 먹고
건강해라, 아프지 음식하지 마라. 말고 아프지 말라 아프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가계 금융자산 구성을 보니까 지금도 저 현금 및 예금이 53%예요. 예. 일본은행 금리 0%인데 53%를 은행에다 맡기고 있는 거죠. 뭐 그 이유는 저는 디플레이션 때문에 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실질 금리는 플러스였고 네. 또 하나는 일본 사람들이 평균 67세에 상속받는다고 그럽니다. 67세에 상속을 예, 받아요. 예. 그 상속받아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돈을 주식 채권 투자 거의 않고 은행에다 맡겨놓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금리가 그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 가게들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뭐 주식시장도 안 좋고 금리 많이 떨어지고 돈을 맡기는 이자가 안 생기니까요. 야 이제 아끼고 살 수밖에 없구나. 전략의 일상화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가 또 줄어들면서 디플레이션이 더 심하게 덜 되는 먹고 거죠. 덜 쓰고 덜 입고 예. 뭐 수축사회라고 뭐 그런 수축사회. 아, 막 시간이 없어서 막 던지겠습니다. 돈 이렇게 푸는데 이거 부동산으로는 안 가나요? 역시 또 부동산이. 이 부동산 뭐 이런저런 규제 때문에 이제 부동산은 안 가는 건가요? 저는 저 부동산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된다. 주가를 결정할 때 금리가 떨어지면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네. 2016년 이후로는 주가하고 금리하고 같은 방향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야 주가가 오르는 거거든요. 그거 좋은 랠리 아닙니까? 예, 그거는 사실 보면. 주가를 결정하는 금리보다는 경기, 기업 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이게 조만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도 적용되리라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적용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금리가 낮다고 집값이 오른 게 아니라 경기가 좋고 경기가- 소득이 있어야지 집값이 오른다. 음. 예. 그래서 저금리 때문에 우리 집값이 많이 올랐다 그런 이야기가 좀 많이 있는데 그런 생각들이 서서히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부동산을 우리나라 부동산이 고령화되면서 이제 인구 혁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걸 저는 이제 디커플링으로 그 개념으로 보는데 뭐냐면은 자산은 많이 축적되니까 우리나라 지금 사실은 주택을 수요하는 층이 40대, 50대, 60대까지입니다. 네. 이제 퇴직하면서 내가 주택을 사겠다. 저희들 설문조사에 보니까 거의 40%가 주택이나 이런 걸 부동산을 더 사겠다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산 축적하면서 여기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아까 돈을 안 쓰고 그다음에 고령사회에 들어가면서 수축사회라는 개념이 들어오고 하니까 이제 저성장이 되고 소득은 줄어듭니다. 자, 경제의 실물의 소득은 줄어드는데 자산 쪽에는 자꾸 수요가 생긴다. 근데 이게 그래서 자산 가격은 오르는데 실물 경제는 벌벌벌 기고 있다. 이게 이제 디커플링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결국 커플링이 돼야 됩니다. 커플링이 돼야 되는데 그럼 이 자산 가격이 정체되든지 떨어지든지 소득이 예. 올라가든지 해야 되는데 예. 앞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성장 궤도를 보면은 소득이 올라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올라가던 것이 디커플링이 지속될 수 없고 이제 커플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지금 이미 커플링입니다. 지방이나 이런 데는 집값 이미 다 떨어졌으니까요. 경기권도 그렇고 지금 서울에 이제 서울 지역이었다가 이제 좀 있으면은 더 일부 지역으로 축소되겠죠. 축소되는데 저는 뭐 서울의 일부 지역 때문에 이제 이게 막 큰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전반적인 경제는 이미 외곽으로부터 점차 좁혀온 지가 벌써 4, 5년 전부터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핵심 지역이 여기서 더 계속 버틸 수 있겠느냐 부분인데 여기서 뭐 이전의 수익률을 계속 보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아니 근데 그 아까 설문조사 하셨을 때 제로금리가 되더라도 뭐 나 당장 돈 빼서 딴 거 뭐 할래가 그렇게 생각보다 높지 않은데 그 정도면 꽤 많은 겁니다. 그 정도면 꽤 많은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에 예금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옮기겠다고 그렇게 대답한 거는 꽤 높은 비중입니다. 거의 예금한 사람들 안 옮기려고 합니다. 저는 뭐 돈 1,000만 원도 안 되는 무슨 회사 있을 때 뭐 이렇게 하면서 들었던 무슨 펀드가 있어가 주기적으로 뭐가 와요 수익률이. 예. 아니, 교수님 그거 한 2달 전만 해도 이렇게 뭐 얼핏 보면 그래도 저 은행 금리보다는 높은 수익률이 뭐 찍혔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순식간에가 이번 장에 마이너스 12%든가 15%인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한 번씩 이렇게 한 방에 훅훅 가버리니까 뭘 빼서 다들 뭐 전문가도 이렇게 당하는 판에 레이달리오도 터졌다는데 이번 장에 뭘 뭐 그렇게 자꾸 뭐 고민하면서 마음 졸이면서 그할 게 아니라 그냥 제로금리인데 원금은 유지되니까 그냥 넣어놓고 살아야겠네요 그냥.
참 답답한. 그거는 그거는 아니다. 저도 이제 이게 이번 장 이런 데는 참 마음이 아프고 이전부터 그래서 한 10년 전부터 이게 버블 앤 버스트 그러니까 버블이 생기고 예. 버블이 깨지는 네. 이것만 잘 연구해도 그래서 뭐 대공황을 연구한 게 이제 벤 버냉키인데요. 자산 관리에서 이거 하나만 어느 정도 약간만 맞춰도 그러니까 교수님처럼 이 정도만 맞춰도 사실은 자산 관리에서 엄청난 성공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따라갈 땐 좀 따라가다가 확 꺼지기 전에 한 절반이나 70%만 약간 이렇게 건져 놓아도 절반만 건져 놓더라도 그런 이제 큰 성공인데요. 그래서 참 그거 맞히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교수님 워낙 잘 맞히시니까 아이, 무슨 그런데 말씀을요. 저는 맞히기가 어려운데 교수님 거기다가 인버스 ETF도 하셨다가 뭐 올라간다 싶을 때는 그냥 이쪽도 땡기셨다가 왔다 갔다 하세요. 예. 아, 저 회사 다닐 때는 그런 걸 못했었는데 지금 아주 자유인이니까요. 자연이니까. 근데 이제 이런 때 항상 저는 태극의 음양처럼요. 저 수축 국면이 있으면은 확장 국면이 싹 트고 있고요. 네. 확장 국면이 막 펼쳐질 때는 그때 이제 교수님은 수축 국면을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처럼 좀 늘 앞서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거죠. 지금 이제 막 수축 국면이 펼쳐지고 있는데 지금 아마존 이런 쪽에는 사실은 뭐 직원을 더 뽑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가만 보면은 새로운 산업 부분에서는 지금 디지털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사실은 상당히 강점이죠. 네.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 온라인 쇼핑 같은 경우에도 신세계도 SSG 뭐 이런 쪽에서 이제 받쳐주고 그런 이번에 뭐 것이니까요. 헬스케어 정도 섹터도 나쁘지 않았죠. 예. 예, 네. 쿠팡도 뭐 완전히 네, 네. 뻥 터졌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확장하는 국면을 쳐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쪽에 자산을 옮겨놓는 것. 네. 네. 그리고 이제 테크 관련된 것들, 로봇 관련된 것, 바이오 이런 관련된 것들이 우리가 주가가 높아서 다 좀 미국의 이제 글로벌 기업들, 뭐 그거 디즈니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다들 조금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지금 좀 많이 꺼져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때는 오히려 그런 확장 국면에서 자기의 예금 자산에 다 옮기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너무 여기서 이것만 가지고 겁내하시지 말고 일부를 조금 예. 옮겨서 가지고 하면은 그래야 이제 평균적으로 예금 금리보다는 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합쳐도. 그럼요. 발품 팔고 머리 썩힌 게 얼마인데. 사실 뭐 제가 좀 어두운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주가는 경제력에 비해서 저는 지나치게 저평가돼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사실입니다. 답답합니다. 장기적으로 명목 네. GDP만큼 모든 자산 가격이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그거에 비교하면 우리 코스피가 한 30% 이상 밑으로 벗어났거든요. 네. 근데 이 간격이 언젠가는 좁혀집니다. 물론 GDP 성장률이 앞으로 낮아지겠습니다. 이 간격이 아까 벌어졌다 좁혀졌다 하거든요. 머지않아 그런 좁혀지는 가격이 있으니까 좀 멀리 내다보면은 그러면 최근에 정권가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우리 2030 세대들의 이번에 뭐 의병 운운할 정도로 삼성전자 딱 했다 이건데 이 외국인들은 보니까 아직도 이렇게 순매도가 잦아들지 않는 거는 보니까 이 친구들은 지금 뭔가 현재 장세 판단을 떠나서 지금 아직도 덜어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조금 저기 뭐 규모는 주마다 작아졌습니다만. 주식형 펀드 세계 통계가 나오는데 한국 주식형 펀드에서 계속 돈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기관 투자가들은 뭐 한국 주식 팔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가 유동성이 좋으니까 팔 수밖에 없는데. 근데 뭐 요새 뭐 의병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분들이 뭐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좀 오래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이게 떨어지면 불안하고 좀 수익 나면은 팔고 싶고 그 오래를 못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86년부터 KB에서 우리 주택 가격 발표했습니다. 그때 강남 아파트가 올 2월까지 7배 올랐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나라 전기전자업종 주가는 69배 올랐어요. 물론 집이라는 게 살고 있으니까 그만큼 더 수익을 더 더해줘야 되겠습니다만, 예, 장기적으로는 뭐 그렇게 오르거든요. 근데 또 모든 종목, 모든 업종은 그렇지는 않거든. 그것도 예, 그렇죠. 분명합니다. 예. 특히 건설업종, 저 증권업종 이런 것들은 제가 증권회사 다닐 때 증권주가 5만 5천 원까지 갔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10,000원도 안 하거든요. 참 그러니까요. 예. 뭐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 이걸 갖다가 좀 그거 하자면은 교수님 진짜 바닥 본 거겠죠? 아니면 뭐 2차 바닥을 생각하고 계신데 그러면 2차 바닥 어디쯤? 아니, 저 2차 바닥을 생각을 하는 거는 그거, 일단 1차 바닥인데 1차 바닥인 바이러스의
라는 것들이 여기 네, 이제 네, 네, 예, 그 네, 변수로 작용하니까 바이러스 쪽이 더 지속되면은 이제 한 번 더 꺼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거는 지금 아직 저도 잘 뭐 확진자고 뭐고 그다음에 나오는 걸 계속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뭐 결국 결론적으로 나오는 게 이러해 줬으면 좋겠다가 많습니다. 바이러스가 이렇게 좀 잦아들고 예,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뭔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방역에 조금 더 예, 효과적으로 대응해 줬으면 좋겠다. 예. 거기에 각국 국민들도 우리나라 사람들만큼만 인내하고 협조해 줘도 예. 좋겠다. 맞습니다. 마스크라도 제때 쓰고 예, 정책 당국들이 내놓는 거 사심 없이 정말 공정하게 최대한 예, 집행되어졌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이 시기를 잘 견디내면 좋겠다. 예, 그러나 이런 리스크는 아직 있다. 그걸로 마지막 한번 마무리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뭐 세계 경제 침체 리스크 하반기에 아주 깊은 침체 리스크 한 번 있고요. 특히 아시아에서 인도가 또 중국이 문제를 한번 일으켰는데 하반기 가면 인도가 문제를 한번 일으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97년에는 우리나라, 뭐 태국, 뭐 인도네시아 이런 지역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했는데요. 규모가 적은 나라였었어요. 그런데 중국에 의해서 인도가 발생하면은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멀리 내다보면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만은 아까 뭐 이중법 바닥을 노렸습니다만 네,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바닥을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우리가 이렇게 놓치고 있는 리스크 변수는 요인은 없을까요, 소장님? 저는 뭐 우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면은 여하튼 네. 뭐 제일 집중해야 될 것이 방역이나 검역 이게 뭐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 재정을 집행하더라도 이 부분에 이제 많이 집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이 서울 부분이 사실은 더 뚫렸다면 큰일 나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 뭐 재난 소독을 지급하는 거 네. 그거하고 사람들이 나와서 소비를 하는 거하고는 비교가 되게 재난 소독 지급해봐야 이거 네. 확진자 수 늘어나면은 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와서 나와서 소비를 하게 되면은 이거 뭐또 엄청난 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더 확진자가 더 안 늘어나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최대 그 재원을 집중하는 게 이제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리스크가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묻혀서 이번에 갔지 않습니까? 네. 경제 부분에 안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이 묻혀서 뭐 이래 넘어가 버리는데 이것들이 뒤에 이걸 다 고쳐야 됩니다. 안 고치고 그대로 가면은 이것들이 나중에 다 터지게 되거든요. 그 부분이 이런 데 방심하지 말고 혹시 넘어갔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우리가 경제의 약한 고리들 그리고 해야 될 것들 예를 들어 이번에 자영업이라는 약한 고리를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훨씬 큰 산업으로의 내수 산업을 규제 완화를 통해서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자영업 숫자도 줄어들고 내수도 튼튼해지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빨리 고쳐 나가야죠. 뭐 이번에 뭐 돈 풀어가지고 위기 넘겼다 하고 또 그대로 있다가는 나중에 더 크게 리스크가 올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길어졌습니다. 뭐 모시기 힘든 두 분을 한꺼번에 모셔가지고 여쭤볼 게 많았는데 앞부분에서 조금 원론적인 토론이 좀 길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도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지루하셨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합니다. 시장에 대한 전망은 지금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장이 됐습니다. 아마 난다 긴다 하는 선수, 내가 그래도 시장에서 좀 나름 큰 손이야 하는 세력들도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것이 뭐 역력하게 보이는데요. 바라기는 방역이 잘 됐으면 더 이상 확산 안 됐으면처럼 또 이것도 하나의 뭐 당위론 내지는 희망론입니다. 시장 변동성이 좀 잦아들었으면요. 이런 변동성이 계속된다면은 결국은 또 잦아들겠지만 바이러스가 잡히듯이 잦아들겠지만 이렇게 간다면은 전망도 못하고 운용하는 사람들은 힘들고 예. 그냥 이거 중개하는 사람들만 신납니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사회적 거리두기 한참 유행인데요. 어떻게 2m를 도저히 만들 수 없는 그런 스튜디오 환경이라서 이 정도밖에는 못했습니다. 저희들 이제 당분간은 패널분들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이렇게 잦아들 때까지는 이렇게 한 두 분 정도 모시고 이렇게 심층 토론을 갖는 그런 생각을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앞부분 편집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뭐 시간이 많아서.